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선 민원 현장에서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종 온라인 서비스가 중단돼 주민센터로 행정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인데요. 이 가운데 96개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보는 시스템이며 나머지 551개는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는 시스템이어서요. 정부는 이들 551개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 정상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직접 피해를 본 96개의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 복구하는데 약 4주 정도가 소요될 거라고 합니다. 화재 데이터 배터리는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 권고를 받았다는데요. 진작 교체했더라면 이런 사태는 없었겠죠. 중요한 국가시설의 안전대책이 너무 허술했습니다. 하루빨리 시스템 정상화 이뤄져야겠고요.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나비엔과 매직이 만나 대한민국 주방이 화적해집니다. 초고화력 인덕션과 자동 연동되는 3D 에어후드, 미세 화력 조절까지 가능한 가스레인지와 스마트한 전기오븐, 전자레인지까지 새로운 주방 시스템의 탄생. 나비엔 매직. 경동 나비엔.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남대구 IC까지 자동차로 15분. 대형 물류와 상류 시설로 다양한 업종 입주가 가능한 영호남 물류 클러스터.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광주까지 동고령 IC 물류단지. 입주 문의 054-956-7241. 시행 주식회사 미래산업개발. 피로회복 비타민 B, 비맥스 골드의 활성형 비타민 B1을 2종으로 비맥스 메타, 에 B1 함량을 더 B12도 활성형으로 더 비맥스 메타 B에서 멈추지 않고 활성형 비타민 B 5종을 고함량으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등장했습니다. 피로회복 제대로 제트로 비맥스 제트. 제대로 된 설명은 약사님께 지시록 십자. 안녕하세요. 활명수 모델 려운입니다. 소화가 안 될 땐 100년 전에도 활명수 한 병 주시오. 100년 후에도 활명수 주세요. 지금까지 그래왔듯 먼 미래에도 소화엔 언제나 부채표 활명수. 동화약품. 아빠, 또 운전 중에 폰 보고 있지? 아빠 앞만 보고 있어. 딴짓하지 말고 삼방주시. 네, 공주님. 당신을 아끼는 잔소리처럼 당신을 지키는 현대 SUV 2016 산타페는 모든 트림에 꼭 필요한 지능형 안전사양이 기본. 9월 29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잠시 후 행복안전 건설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안홍기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어서 박효환의 세상 읽기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낙동강 최상류인 봉화군 석포면, 여기엔 영풍재련소가 50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환경 문제 또 시설 안전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석포재련소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봅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주민들이 석포재련소 이전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하면서 시위에 나섰다고요? 네, 지난 25일 봉화군 석포면 소재지에서 봉화 태백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범식에는 주민 50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주민들은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절박한 심정을 쏟아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봉화 태백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출범을 선언하고 또 석포재련소 이전 추진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일단 주민들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나요? 주민들은 석포재련소 이전에 대해서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바로 석포재련소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네. 재련소 임직원만 약 660명, 협력업체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수천 명의 생계를 재련소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직영업체, 협력업체 인건비 등으로 지역에 풀리는 규모는 연간 1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석포면의 식당과 마트, 학원 등의 주 고객층은 재련소 근로자와 가족들이고요. 봉화군 전체의 평균 연령이 58세인데 재련소가 위치한 석포면은 51.7세입니다. 젊은 노동자와 가족들이 석포면에 정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석포면의 평균 연령이 봉화 전체보다 7살 정도 낮은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 재련소가 존재함으로 인한 효과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봉화 석포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총 92명입니다. 이는 봉화읍에 위치한 봉화 내성초등학교 다음으로 봉화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재학생 수고요. 또 학생 수 증가로 교실 4칸을 증축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데 혹은 늦추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 입장입니다.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봉화 석포면과 또 태백의 경우에는 이미 장성강업소 폐쇄와 삼척 도계강업소 폐강으로 인구 유출과 청년층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봉화 또한 청년 인구 유출 등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련소 이전을 추진을 하게 되면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열린 경상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석포재련소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됐었죠? 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석포재련소 이전 필요성이 지적이 됐는데요. 네. 당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포재련소와 같은 시기에 지어진 온산재련소는 환경, 산업 문제로 새로운 공장으로 탈바꿈을 했고 또 장안재련소는 폐쇄가 됐다. 석포재련소 이전도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2022년 경북도청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날 이제 이철우 도지사는 이해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국감이 끝나는 대로 전담반을 신설을 해서 석포재련소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상북도는 국감 직후인 지난해 11월 석포재련소 이전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 또 수질과 대기, 토양, 지하수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도는 석포재련소 이전을 위한 용역에도 들어갔었죠? 네, 지난 7월 석포재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네. 이 용역에서는 석포재련소 이전의 필요성을 검토를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추산을 합니다. 환경오염 예방 대책 마련, 이전 후보지 결굴 및 입지 분석, 기존 부지 개발 방안 수립, 오염지역 환경보건, 또 국내외 이전 사례 분석 등을 하는데요.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용역이 진행 중이더라도 어느 정도 대책이 나온다면 이를 토대로 해서 국회나 환경부의 석포재련소 이전 등 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용역이 진행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동시의회에서도 이전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어요. 네, 지난 19일 안동시의회는 제260회 임시의 2차 본회의에서 영풍 석포재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영풍 석포재련소의 즉각 폐쇄,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정화 배상 책임 부과, 낙동강 상류 및 안동댐 해적 중금속 정화를 국가 중점 사업으로 지정,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또 김성한 환경부 장관이 지난 8월 7일
석포제련소 1공장, 3공장을 찾아서 제련소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중금속 오염 방지 시설 등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전 관련 용역도 착수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권에 대한 우려감을 표기를 하면서 이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집단 행동에 나섰는데 이 석포제련소 이전이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난해 국정감사 말고도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네. 당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근본적으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영풍과 상의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이제 석포제련소 이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이 처음 나온 만큼 구체적 이전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고요. 구체적인 이전지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것은 지금 또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네. 어쩌면 2022년 또 지난해 국감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었고 또 이를 이슈화하면서 이전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경상북도도 이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인데, 네. 문제는 마땅한 이전 장소 없이 또 주민 생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검토 없이 이전의 필요성만 주장한 민주당이나 또 경상북도 역시 이를 성급하게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전을 한다면 바닷가 쪽이 유력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네, 과거에는 봉화에 아연을 생산하는 강산이 있었기 때문에 제련소가 석포면에 건립이 됐습니다. 현재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제련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수출이나 수입에 훨씬 더 수월한 바다 근처로 제련소를 옮길 필요성이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풍그룹의 계열사이기도 한 고려아연은 바닷가인 울산에 이제 제련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선 석포제련소 이전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시각도 많이 있는데요. 부지 선정뿐만 아니라 공장을 새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풍의 연 매출이 1조 3천억 원 수준인데 영업이익은 수백억 원에 그치는 점도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견의 설득력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영풍의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영풍은 경영권 분쟁이라든가 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논란으로 인해서 내홍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네. 그래서 영풍은 석포제련소 시설 환경 개선에 일단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7,150억 원의 비용을 들여서 수질, 대기, 토양 산림 등 환경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뒀고요. 또 낙동강 상류의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서 무방류 시스템 도입, 또 지하수 차집 시설 완공 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풍이 그동안 정말 많은 위법 행위가 적발이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업 정지도 있었고요.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석포제련소는 올해 2월부터 4월 24일까지 58일간 조업이 중지됐습니다. 2019년 4월 환경부 특별점검 과정에서 물환경보존법 위반이 적발돼 이뤄진 조업 정지였고요. 2021년에는 열흘간 조업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열흘간 조업 정지로만 영풍은 약 800억 원 수준의 손실을 입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9월에도 석포제련소는 안전관리 소홀로 추가로 조업 정지 열흘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는 것은 분명한데요. 네. 하지만 그간 제련소의 각종 법 위반 행위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도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전을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직면한 소멸 위기 상황에서 제련소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앞으로 지역 주민도 살고 또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석포제련소 이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 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지역과 함께 성장해갈 인재를 키웁니다. 지역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새로운 도전을 위한 성인학습자 평생 직업교육. 해외 우수인재 지역정착을 위한 명품 교육과정 혁신. 대학이 지역의 미래다. 혁신을 주도하는 안동과학대학교.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매일 문자 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다섯 번째,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주세요.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Radio 100.1 MBC 라디오 6시 22분 1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지난 15일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 최소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영업 정지나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파장과 그 의미가 상당하겠습니다.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눕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난 9월 15일이죠. 정확히 2주 전에 정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누구나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생명뿐 아니라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와 기업 신뢰도 하락 초래 등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합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 감축 정책 노력에도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으로 예방 가능한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 세종 안성간 교량 붕괴 사고,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산재공화국 오명은 여전합니다. 그렇죠. 이때 새 정부에서 범정부 산업재해 건설을 위해 9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죠. 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한 일터가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안전 리더십을 발휘하여 일터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로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예, 이번에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노사정이 함께 한다는 점으로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고위험 현장을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노동자는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기업은
확실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종합 대책의 골자를 몇 가지로 본다면, 첫째,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을 위하여 발주자는 적정 비용 보장, 충분한 공사 기간을 부여하여 안전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직접 공기를 산정하고 전문기관에 심의 검토하며, 특히 폭염 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한 폭염 등 기상재해가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네. 둘째, 공공기관이 안전에 선도적 역할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안전 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분야 가점 신설, 산재 예방 분야의 배점을 대폭 올리고 건설공사 참여 주체별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네. 셋째, 안전관리를 위한 불법 하도급 방지를 위하여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을 높여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는 것이며,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 계약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건설공사 전 과정을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산재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위험성 평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안전보건 공시제를 도입하고 위험성 평가 작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미실시하고 절차를 누락하는 경우에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참여 권리와 피할 권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 시정 조치 요구 권리 신설과 노동자 작업 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역대 정부마다 산재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지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번 대책이 과거와 다른 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예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주로 현장 관리자나 하청업체가 책임을 졌으며, 네. 벌금이나 과태료도 낮은 수준이라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 투자보다 비용 절감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법인 단위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 회사 전체에 가진금 부과와 연간에 걸쳐 사망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해도 영업 정지를 받게 되며, 반복 사고 기업은 공공 입찰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가진금은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재투자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번 대책에는 영업 정지나 과징금 부과 같은 경제적 제재가 포함이 됐는데요. 예.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부담일 수 있는데 실제로 기업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번 대책을 본다면 사고 발생 시 가진금 부과, 영업 정지로 제재 수위가 높아 한 번의 사고가 단순한 벌금을 넘어 기업 이미지 실추, 공공 입찰 참여 제한, 법적 제재 등 기업 존속을 흔들 수 있는 리스크로 이어져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죠. 네. 기업에서는 사전 안전 투자가 곧 기업의 방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 예방이 최우선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법령을 이행하고, 산업안전 전문가인 산업안전 지도사를 활용하여 안전 컨설팅 등 산업재해 예방이 실효성 되도록 안전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 적격 수급인 선정,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작동성, 안전보건법령 의무 이행 점검 등 안전예방 의무를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대책에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노사정이 함께 예방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점인데요. 원하청 구조가 많은 건설업 같은 분야에서 이게 실현이 가능할까요? 네,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며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실현을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죠. 네. 특히 원하청 구조가 많은 건설업 분야는 노사정이 함께 예방 주체로 나서야만 사고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사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공사기간 산정기준 마련, 적정 비용 보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급,
위험성 평가 시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현장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하청 참여 등 예방 주체로서 노사의 역할과 책무를 실시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사정이 함께 예방 주체로 나서야만 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대책에 노동자 개인에게도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돼 있는데 현장에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어떤 기준이나 장치가 필요할까요? 이번 대책에 노동자 개인에게도 안전주체가 되어 위험을 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 중지권 요건을 완화했죠. 네. 노동자의 작업 중지권은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요건이 완화됩니다. 현장에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교육, 위험 예지 활동인 TBM 실시, 유해 위험 요인 제보로 인센티브 부여 등 작업 중지권을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현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만 늘어난다 이런 우려를 하던데요. 이 제도가 잘 안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네, 기업 입장에선 규제가 강화되고 가진금 부과, 영업 정지 등 제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죠. 안전한 일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설비 지원과 기술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감독 권한 부여, 인력 확충과 사업장 점검, 안전 컨설팅 시 충분한 예산 확보, 실효성 있는 안전 교육은 물론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부여하고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자발적인 안전 투자 등 안전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의 건설공사 전 과정 주체별 안전보건 책임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적은 비용, 촉박한 공사기간, 불법 하도급이 산업재해가 발생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적정 공사비 산정, 충분한 공사기간 산정,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을 명확히 해야만 됩니다. 네. 또한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가 되어 건설업계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은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업의 안전은 경영자가, 이에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업안전 전문가인 산업안전 지도사를 적극 활용한 안전 컨설팅 지원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안전은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렇군요.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행복건설 안전기술원 주식회사 행복안전 산업안전지도사 안홍기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행복하십시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박규환의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규환 영조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영조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저녁 8시 20분경이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행안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벌써 나흘째인데요. 각종 서류 발급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화장장 예약도 팩스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중요한 곳이 관리가 허술했던 걸까요?
네, 사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아마도 이런 기관이 있었나 하고 이번에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정부의 주요 IT 인프라를 통합 관리 운영하는 사실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뭐 주민등록 등본 발급 같은 서비스 받기 위해서 정부24 이런 거 자주 이용하실 텐데요. 네. 뭐 그것도 이 기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밖에 뭐 모바일 신분증이라든가 국민신문고 같은 이런 다양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통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뭐 이번 화제로 그래서 저 앞서 말씀드린 뭐 모바일 신분증이라든가 또 국민신문고 정부24 서비스 포함해서 지금 70여 개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지금 아마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사실 이런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잘 관리해야 하는 곳인데 또 화재가 일어났고 무엇보다도 국민께서 불편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또 정부도 현재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서비스 정상화에 최선 다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불편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현재 현장 감식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은 파악 중인 거죠? 아직 완전히 나오진 않았겠지만요. 네. 그냥 현재 알려진 바로는 UPS라고 이게 이제 정전이나 전압 변동 같은 상황이 있을 때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 리튬 이온 배터리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배터리를 교체 이동하는 과정에서 스파크가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배터리 온도가 이제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이라는 게 일어나서 이게 화재로 이어졌다. 지금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네. 또 일각에서는 배터리가 이게 2012년, 2013년에 생산된 좀 오래된 제품이어서 배터리 노후화도 좀 사고 위험을 높였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화재 원인은 좀 더 철저히 감식을 통해서 이제 규명되어야겠습니다. 일단 여러 불편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복구 작업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편 서비스가요. 추석을 앞둔 상황이잖아요. 소포 우편물 배송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은 뭐 아무래도 국민 안전, 재산 또 경제 활동에 영향 미치는 시스템 이런 쪽부터 먼저 이제 복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일단 우체국 금융은 우선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우편 서비스도 상당 부분은 재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창구 방문해서 소포라든가 또 국제 우편 같은 것 이런 거 접수할 수 있고요. 또 인터넷 모바일 통한 서비스나 우편물 배달 같은 것 이런 것은 아마 오늘 오전부터 다 재개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 착불 소포라든가 또 안심 소포라든가 또 무슨 이런 신선식품 소포 같은 거 이런 걸 수탁하는 서비스는 아직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뭐 배달 지연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정본부에서 추석 앞두고 어쨌든 이 소포 우편물 배송 같은 데 차질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고 또 애쓰고 있으니까요. 아마 곧 또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시스템이 정상화되기까지는 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런데 감사원이 1년 전에 이미 경고했던 사안이잖아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책을 확실히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전산 시스템에 화재가 일어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솔직히 화재는 언제든지 어떻게 보면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잖아요. 네. 또 화재 외에도 예컨대 뭐 테러라든가 또 혹은 뭐 전시 같은 네. 이런 사태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이런 상황이 빚어지면
그때마다 국가 전산망 전부 다 마비되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난 사태에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어쩌면 더 큰 실책이고 문제점인데요.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다시피 윤석열 정권 당시죠. 2022년에 카카오 화재 사고로 우리 많이 쓰고 있는 카톡부터 시작해서 이런 민간 정보망에 뭐 엄청난 먹통 사건 한번 우리 겪었고요. 네. 그리고 또 2023년 11월입니다. 그때 바로 이번에 화재가 난 이 기관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갔고요. 일주일 넘게 국가행정전산망이 일부는 완전 마비되고 또 상당 부분에서 오작동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런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전산망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해야 된다. 그런 논의가 있었고 또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중화 시스템 한 곳이 다 다운되더라도 곧바로 다른 곳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국가전산망이 정상 가동되도록 하는 이런 구축이 미비하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이 있었고요. 네. 또 어떤 재난 대비 대책을 마련해라 권고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당시 정부와 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요. 사실 그런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도 문제인데 더 심각한 건요. 윤석열 정권의 행정안전부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아예 투자를 못하도록 금지하고 관련된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전산망을 이중화하는 몇 개 더 구축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전산망을 가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예산을 안 주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런 혼란을 겪게 된 것인데요. 지금이라도 정부는 즉시 그 지침, 행정안전부의 해당 지침을 철회하고 또 재복구 시스템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요. 또 지난 정부에서 미뤄뒀던 이런 국가 데이터센터 이중화라든가 또 이런 재난 매뉴얼 정비라든가 또 민관 협력을 좀 강화해서 이런 사안이 일어날 때 또 민간의 이런 우수한 이런 기술이라든가 인력들의 또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현재 복구율은 11.28% 정도고요. 정부가 브리핑을 통해 4주 정도 소요될 거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이 불편이 서둘러 해소되길 기대해 보겠고요. 그나저나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85일 만에 재판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염색을 못해서 흰머리도 많고 또 많이 야윈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야윈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오히려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네. 아마도 이제 술 안 마시고 또 그나마라도 이제 규칙적인 생활한 덕분이 아닐까. 사실 그분 바깥에 계시면 이제 알코올 관리 못하는 것 이제는 뭐 더 이상 비밀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오히려 감옥에 있으니까 좀 뭐 매우 건강해 보여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옥이 저렇게 또 효용성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뭐 들었는데 80 지금 5일 만에 나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란 재판에 오늘까지 합치면 모두 12번을 불출석했는데요. 정말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또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또 계엄 선포문을 사후 작성, 폐기한 혐의 등으로 특검에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죠? 네, 이번 재판은 지금 지귀현 판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란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입니다. 네. 아시다시피 윤석열에게는 그 12.3 내란과는 별도로 지금 몇 개의 범죄 혐의가 추가되어서 지금 기소가 된 거죠. 말씀하셨듯이 계엄 선포 의결을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부 국무위원에게는 아예 회의 소집 연락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 결국은 그때 통보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은 이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침해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되었고요. 또 계엄 선포문에는 국방부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서명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아마 처음에는 몰랐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는 사후에 포고문을 작성했던 거죠. 네. 근데 또 사후에 작성을 해놓고 나니까 이거 사후에 작성한 거 들통나면 허위 공문서 작성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문제를 느꼈나 봅니다. 그래서 또 그 문서를 폐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다 공문서 허위 작성이라든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온 국민이 다 TV를 통해서 봤는데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 경호실 인력 동원해서 방해했죠. 예, 이런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됐고 그 재판이 지난 26일에 열렸고 또 재판부가 중계를 이번에는 허가해줘서 국민들께서도 방송을 통해서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거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다 강변했고요. 또 특검이 이렇게 기소한 건 이중 기소다.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주장들을 내세웠는데요. 헌정질서 위협한 그런 중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반성이나 또 책임 이런 것을 조금 더 엿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글쎄요 좀 후한무치한 이런 모습을 또다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이죠.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계엄 선포문 폐기 혐의를 두고는 직접 발언권을 행사했는데 이 책임이 사실상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있다고 반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진짜요. 비겁하기 짝이 없고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계엄 선포문 이걸 거기에 장관, 총리,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되는데 사전에 안 했던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후에 이거 안 해뒀네 하고는 그제서 생각났는지 이제 문서를 만든 건데 부속실장이 대통령한테 서명을 받으러 왔는데 윤석열 본인이 이걸 왜 당신이 가지고 왔느냐, 왜 당신이 만들었느냐, 내가 부속실장을 나무랐다. 그러니 부속실장이 갖고만 있겠다. 라고 말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또 부속실장에게 폐기하라 이렇게 지시하니까 부속실장이 그걸 없애버렸나 본데 나는 모르는 일이었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대통령 허락도 없이 부속실장이 문서를 만들어서 대통령이 나무랐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갖고 있다가 정작 또 한덕수 총리가 그거 없애야겠다 하니까 없앴다? 아니 대통령 부속실장이 대통령 말은 안 듣고 총리 말을 듣는 겁니까? 사실은 앞뒤 말이 조금도 맞지가 않아요. 부속실장이 이런 일을 했을 턱도 없고 상식적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순간에도 자기를 그렇게 보필하던 그 부속실장한테 떠넘기고 자기 일을 그렇게 보좌했던 국무총리한테 책임을 모두 넘기는 이 정도면 이건 정말 무책임함을 넘어서서 저는 야비하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어떻게 평가하기가 이건 어려울 정도로 인간성을 정말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예, 참담합니다. 이런 분이 그래도 한순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예, 좀 참담합니다. 이 특검의 추가 기소 재판 이후에는 보석 신문도 열렸는데요. 보석 심사 결과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많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언제쯤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뭐 규정은 그래도 그것이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보석 신문 결과를 내놓는 건 재판부 재량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언제 나올지 예측은 어려운데 뭐 이제 보석을 허용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란 수계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범죄 혐의가 추가로 또 기소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도 보석의 이유로 1.8층 독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게 힘들다. 지금 우리나라 구치소 수용자들의요, 1인당 최소 수용 면적이 0.78평입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에서는 구치소가 모자라서 1인당 0.5평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요, 3배 넘는 공간을 사용하고 있고요. 낮 시간에 툭 하면 에어컨 나오는 접견실에서 변호인 만나서 시간 때운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뭐 이거 완전히 특권의식이죠. 구치소 생활 다 불편해요. 누구나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10초 남았습니다. 다른 일반인들에 비하면 네.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석 허가해달라. 보석 허가 해줄 턱이 없는데요. 보석 허가를 안 해준다면요, 굳이 뭐 기각 판결을 따로 안 하고 다음 재판 때 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네. 뭐 이렇게 재판부에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언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네, 이렇게 박효은의 세상 읽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